오늘 공유경제가 주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제 공유경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료가 다 있으시죠? 예. 그 1페이지에 공유경제라는 걸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글을 완성하지 못해서 그냥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보통 얼마쯤 하나요? 1시간쯤 하고 한 30분 질문 받고 그러나요? 반 정도 하고 한 30분 질문 받고 그러나요? 예. 그러면 우리 7시 반이니까 한 9시쯤까지 예, 그 말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편의상 저는 그 공유 부분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심이 된다는 말도 그냥 제가 철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절반 이상 뭐 그 정도 된다면 공유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공유 경제는 공유 부분이 국가사회주의나 소비에트의 국가사회주의나 이제 또 유고 같은 데서 추구됐던 시장사회주의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어야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바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최초의 아이디어는 권리잖아요. 권리였고 토지배당이죠. 토지는 공유니까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모든 사람이 갈라 가지자라는 게 기본소득의 시작이니까 기본소득의 시작은 공유경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라면 기본소득을 주면 경제가 좋아질 건가, 뭐 게으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건가 아닐 건가, 뭐 복지가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죠. 원래 주인의 거는 주인에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연결되는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유라는 말은 참 어렵고 복잡한 말이고요. 한자로 이 공유 이렇게 쓰면은 공적인 소유, 공공기관의 소유 이런 뜻이 있고요. 공동공자를 쓰면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영어로 보면 퍼블릭 오너십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버 택시나 집을 나누어 쓰는 것도 공유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자면 그냥 쉐어링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눔 경제. 그 소비에트 교과서에 제가 옛날에 정치 경제학을 배울 때 보면 그 소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아니면 사적 소유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국가적 소유가 가장 진정한 사회주의적인 소유고 협동적 소유는 중간쯤 되고 사적 소유는 수준이 제일 낮은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소련에는 이 세 가지 소유가 혼재되어 있는데 국가적 소유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소련은 망했고요. 망하고 나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을 차베스가 일으키고 그 차베스가 헌법 개정을 그 두 번째로 시도할 때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개정은. 첫 번째 개정은 성공해서 집권했는데 두 번째 한 단계 더 높여서 이제 사회주의, 새로운 사회주의로 가려는 헌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근데 부결되거나 투표에 안 붙이거나 미리 제가 잘 혼동스럽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두 번째 개정안에 보면 소유를 5가지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푸블리카 하는 건 퍼블릭 오너십이고요. 그 퍼블릭 오너십, 그 다음에 소셜 오너십, 컬렉티브 오너십, 믹스트 오너십, 프라이빗 오너십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교과서는 3가지였는데 여기에 혼합적 소유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가 하나의 물건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기업에. 근데 여기서 사회적 소유라는 걸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오너십하고 소셜 오너십을 그 헌법 개정안을 보면 구별해 놨습니다. 제가 그 따옴표를 한 건 헌법 개정안에 나온 부분이고요. 개정안을 해설하는 부분입니다. 차베스 이름으로 해설판이 나왔고, 공적 소유라는 건 국가기관의 소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기관에 이렇게 재무부가 있다면 재무부가 소유한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공적 소유다. 이렇게 이해가 돼 있고요. 근데 사회적 소유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현재 및 미래의 민중의 소유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에트는 국가적 소유가 가장 높은 공적 소유로 봤는데 차베스는 그걸 부정해버린 겁니다. 부정하고 국가적 소유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거고 사회적 소유라는 게 가장 높은 사회주의적 소유인데 그것은 현재 및 미래 민중의 소유다. 그리고 그 예로 그 석유공사, 빼데베사라고 불리는 석유공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도 국영기업이거든요. 우리로 보면. 그래서 국가적 소유로 될 텐데 그거를 사회적 소유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회적 소유가 돼야 될 이 석유공사를 이게 원래 민중의 소유인데 국가가 대신 관리해 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개념을 국가의 역할을 확 축소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소유 그러니까 현재 및 미래 민중의 소유라는 걸 어떻게 드러나냐 그 드러나는 게 뭐냐 국가는 관리해 주는 거니까 드러나는 방식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현재 및 미래 민중에게 다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공사를 차베스가 국유화한 거거든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전에도 국유화돼 있었지만 사실상 그 외국 자본한테 다 수익이 다 돌아갔는데요. 그걸 외국 자본을 다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지분을 국유화를 완전하게 했는데 하면서도 그 수익을 과거에는 민중들한테 안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민중들한테 나눠주겠다. 이제 나눠주는 방식을 기본소득은 찾지 못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미션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활동에 지원하는 걸로 학교 미션도 있고 문화 미션도 있고 방송 미션도 있고 민중들이 모여서 미션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하면 그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 석유공사의 그 수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주긴 나눠주는 거죠. 그런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베스 이 사회주의 새로운 자기들이 말했던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상황은 추적을 못했지만 2007년 이 정도 상황에서 차베스가 살아있을 때 이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유 개념의 하나가 사회적 소유라는 개념이었고 그거는 소비에트 국가사회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소유가 사회적 소유가 아니다. 그거는 관료들의 소유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적 소유라면 그 수익이 민중들에게 귀속돼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서 저는 그거를 영어로 굳이 쓰자면 커먼 오너십이라고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유 경제는 커먼 이코노미라고 할까요? 네, 커먼 오너십에 기초한 이코노미인데 이 글에서는 그냥 시민 소유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요 글에서는요. 그러면 국가 소유가 있고 협동조합 소유가 있고 시민 소유가 있고 나눔이 있죠. 나눔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소유.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굳이 말하면 무소유가 있거든요. 무소유는 시민 소유로 보자. 이렇게 보면 그 넓은 의미의 공유는 이제 국가 소유, 시민 소유, 협동 소유, 나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좁은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공유는 시민 소유를 보자. 그래서 시민 소유는 적어도 기본소득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소유고 그것은 민중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고 이제 차베스 팀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민중에게 다 나눠주면 안 돼요.
좀 남겨놨다가 미래민중에게도 나눠줘야 됩니다. 현재 및 미래민중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공유경제라고 하면은 넓은 의미의 공유 부분이 절반 이상이 되는 사회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주의죠. 이제 그것을 그렇게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는 시민소유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빠져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시장사회주의는 또 나름대로 이 시민소유 부분이 없고 협동조합 소유가 중심이죠. 시장사회주의는. 그래서 협동조합 소유가 중심인 것도 시민소유 개념이 빠져 있다면 새로운 사회, 실패했다.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국가사회주의와 시장사회주의를 다 극복하는 새로운 어떤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심은 시민적 소유고, 그 시민 소유는 기본소득과 직결되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민 소유로서는 전통적으로 기본소득의 초기 사상이 됐던 토지,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이제 실현을 했던 천연자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에서 지금 입법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 생태세, 환경에 기초한. 오늘 저는 특별하게 이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시민 소유, 공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3쪽의 토지는 뭐 얘기를 하지 말죠. 이제 여러분들 좀 들으셨고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첨부자산이라 그래서 빰파레스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빰파레스는 토지나 환경 같은 것들을, 첨부자산은 하늘이 내려준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내려준 자산을 그 빰파레에서는 외적 자산과 내적 자산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 자산은 토지 같은 거고요. 뭐 토지, 환경, 뭐 땅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재원으로 쓸 때 이론적으로는 경매에 붙여보자. 이론적으로 경매에 붙여보자. 그래서 최고의 용도를 갖는 용도로 그거를 임대를 맡기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 근데 이제 그런 외적 첨부 말고도 내적 첨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내적 첨부는 인간의 몸에 체화된 첨부. 인간에게 체화된. 그러니까 빰파레이스가 주로 예를 들었던 것은 지능, 외모, 건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 내적 첨부도 자기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유전자가 주어진 거잖아요. 하늘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근데 이제 이 내적 첨부를 나누어 갖는 방법은 이제 복잡하다. 외적 첨부는 그냥 경매에 붙이면 되는데 내적 첨부는 실질적으로 경매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사고상으로 경매를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사고상으로 보험을 해보자. 내가 불행하게 사고를 당해서 팔다리가 하나가 장애가 된다면 그런 장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가 없는 사람은 그 보험료만큼 뭔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절하게 과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길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은 제가 철학적인 논리를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셔도 좋은데, 비열등 다양성이라는 내적 첨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겁니다. 네가 예쁘게 태어났으면 예쁜 사람한테 세금을 얼마나 뜯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비열등 다양성은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쟤는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 걷자라고 합의를 만장일치로 본다면 그렇게 세금을 걷자. 근데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너무 심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순간에는 스톱을 시키자. 그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겁니다. 만장일치로 경매를 붙이면 뭐예요? 경매는 최고가죠. 자산을 매각할 때 최고가 매각이잖아요.
경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외적 첨부고, 내적 첨부는 최저가. 경매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싸게 그 정도면 됐다.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돈을 안 내겠다. 최저가 경매로 하면 이론적인, 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 내적 첨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적 자산을, 외적 자산도 경매에 붙인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몇 개 빼놓고는요, 뚝 떨어지는 물건 빼놓고는, 토지 같은 거 빼놓고는, 내적 첨부를 경매에 붙인다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어림잡아서 현실 세계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내적 첨부가 많겠죠. 뭐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예쁘니까, 뭐 똑똑하니까, 건강하니까, 튼튼하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보고, 돈을 소득에 비례해서 좀 세금을 거두면 내적 첨부의 그 불균형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공평하게 갈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지어 개인에게 속한 내적 첨부도 이렇게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는 공유자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빰빠레스가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직업입니다. 직업이라는 게 정규직이 드물어지니까 직업이라는 게 자산이 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직업을 못 가진, 직업이 드문데 그 드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귀중한 직업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도 세금을 거둬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직업 자산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통적인 정치 경제학하고는 이제 많이 모순이 되는데 부딪히는 지점이 많이 생깁니다. 막스의 정치 경제학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직업을 가지면 착취당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면 직업을 안 가지면 착취 안 당하는 거예요. 예, 직업을 가지면 잉여노동을 하니까 착취인데 직업을 안 가지면 잉여노동을 안 하니까 착취를 안 당하냐. 그러면 직업을 가진 걸 자산으로 보느냐, 착취로 보느냐.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직업을 그러면 착취로 봐야 돼, 자산으로 봐야 돼. 빰빠레이스처럼. 굳이 질문을 하자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게 대립적으로 질문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현대 자본주의에 와서, 신자유주의에 와서 직업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태도는 막스의 어떤 그 편협한 해석, 직업이라는 건 착취다. 그래, 직업을 안 갖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잘못된 그런 결론을 굉장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직업이 자산이다 라는 빰빠레스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을 하는데 농성하는 이유가 해고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날 직업을 갖게 해줘. 그리고 뭐 정규직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어떤 한 해에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강령은 총고용 보장이거든요. 왜 그 착취당하는 일에 그렇게 착취를 보장하는데 그걸 그 노동조합에 긴 슬로건으로 쓰나요? 그건 벌써, 그런 비정규직은 어떡하라고, 고용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어쨌든 있는 사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자산으로 간주하는 그런 흐름도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빰빠레이스는 그런 좀 새로운 점들을 자산으로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 제가 설명했던 우리 공유자산, 시민 소유가 해야 될 게 환경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겠는데, 제가 세 가지 예를, 미국에서 환경법안이, 환경 기본소득이 세 가지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심지어. 하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좀 길게 제가 썼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7페이지, 14년 7월에 민주당의 크리스 반 홀렌이라는 국회의원이 법안 이름을 잘 지었어요. 건강한 기후와 가족 안정법, 가족을 집어넣었어요. 패밀리 시큐리티를 집어넣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홀렌의 해설을 보면 패밀리는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을 보호하겠다. 이제 선거니까 환경도 보호하고 중산층도 보호한다. 이런 법안으로 해서
탄소의 경매를 붙여서요. 탄소 배출권의 경매를 붙여서 1인당 4인 가족 1인당 640불을 주겠다 1년에. 그런데 이 홀렌이 주장한 시뮬레이션을 한 대로 경매에 붙이면 이 사람들은 380불만큼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에 260불의 이득이 된다라는 식으로 중산층을 위한 법이다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놨습니다. 이게 발의돼 있고요. 아직 폐기되거나 뭐 논의되지는 않았고요. 발의만 돼 있습니다. 이게 연방정부고, 그보다 더 가능성이 큰 게 4페이지로 좀 다시 되돌아갔어요. 오레곤주입니다. 오레곤주에 두 가지 법안이 생태 환경을 공유재산으로 보고 그걸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갖자는 주 헌법인 것 같아요. 주법인지 주헌법인지 모르겠지만 두 법안은, 하나는 액수는 다 똑같고요. 500달러에서 1년에 1,500달러를 주는데, 하나는 탄소세고요. 하나는 탄소 배당 경매제고요. 두 개. 하나는 경매에 붙이는 법안, 하나는 세금으로 걷는 법안. 두 가지 법안을 하면은, 이 법안의 해설하는 이 내용을 제가 거의 번역을 그대로 했는데요. 해석하는 번역을 보면 이제 3번 보면 왜 모두에게 수표를 주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늘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공유라는 말은 안 썼지만 깨끗한 공기는 공유 자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유물이니까 우리가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5번 같은 건 흔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생태세로 거뒀으면 생태적인 목적으로 써야지 왜 나눠주냐 이거잖아요. 5번에 보면 나눠줘도 된다. 생태세만 거두면 생태 기술이 이미 발달돼서 생태적인 에너지는 얼마든지 만들어지게 돼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가격이 전가되면 손해보지 않냐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이 7페이지 그림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놨습니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하위 20%는 15% 이득을 보고, 그 다음 20%는 한 4% 이득을 보고, 중산층은 약간 이득을 보고, 4분이나 5분위부터 손해를 본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해요. 이게 법안 발의니까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이 두 개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레곤주가 생태 같은 게 매우 중요시하는 주잖아요, 전통이. 좀 나름대로 좀 진보적인 주고 이래서 이 주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법안은 알래스카 다음으로, 알래스카는 자원 기본소득인데 여기는 생태 기본소득으로 굉장히 좀 액수는 작지만 굉장히 미래 사회에서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이 우리의 공유 경제의 중요한 몫이 될 거다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직업에 대해서 약간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팜파레이스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직업을 얘기했지만 결국 직업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직업이 기술적 실업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직업이 덜 없어졌는데 이제는 진짜로 없어진다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 IT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견해로, 오늘은 제가 IT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쭉 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드디어 70년부터 2010년까지 보니까 쭉 올라가다가 이제는 드디어 다시 내려가더라라는 거고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그 밑에 나오는 표는 IT 때문에, 이 컴퓨터 기술 때문에, 인터넷 기술 때문에 없어질 직업의 가능성인데요. 확률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조사했는데 앞에 나온 게 이제 90% 확률로 없어진다. 이런 거고요. 뒤에 나오면 좀 덜 없어지는 거죠. 그림이 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텔레마케터 이런 거 없어지고요.
스포츠 경기 심판도 없어진다 그러고요. 이제 심판이 없어지는 건 이제 비디오 테이프나 뭐 이런 걸로 컴퓨터가 다 이렇게 판독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고, 뭐 전화 교환원은 이미 다 없어졌고, 뒤에 가보면 좀 없어질 확률이 작은 부분, 여기서 직업을 구해야 되겠죠. 예, 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제가 10페이지 마지막에 그러니까 배짱이로 사는 게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렇게 다. 좀 노동을 작게 해야 되고. 보면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지원을 안 써놨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병원에서 로봇가 약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을 섞으면 되잖아. 로봇가 할 수 있거든요. 약의 이름이 있고 칸이 정해져 있으니까. 약사가 섞는 게 아니라 로봇가 약을 섞는다. 그래서 약사가 어떻게 번져낼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이미 UCSF라는 병원에서 두 군데에서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법률가도 컴퓨터가 법률 소장 제출하고 이거 작성하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포맷이 똑같잖아요. 어느 부분은 원고는 어떻고 피고는 어떻고 그걸 하고 있고, 무인 자동차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ATM 같은 것도 다 돼 있고요. 이제 이라크에 로봇 경비원이 배치된 거는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베이비시터도 합니다. 이온이라는 로봇 보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돌봐주는 근데 이런 컴퓨터는 아이들하고 약간 정서적으로 대화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정서적인 대화를 하는 이 베이비시터 중에 미국의 그 베이비시터 로봇 중에 인형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사생활 문제가 됐던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로봇은 이렇게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를 어느 정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인형을 갖고 노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가 뭐 엄마 나 그렇게 오줌 누고 싶어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막 그럼 오줌을 넣었어요. 기저귀를 막 갈아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엄마가 된 느낌이 훨씬 드러나죠. 그런 바비 인형이 나왔는데, 이제 그 바비 인형이 와이파이로 아이들이 하는 대화를 다 엄마한테 전송해줘요.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 얘가 얼마나 쌍소리를 하고, 친구들하고 막 텔레비 보면서 쌍욕을 하는지를 엄마한테 다 고자질 해주니까, 예, 그게 사생활 침해다, 막, 아니다, 막 이런, 예,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는 스포츠 뉴스하고 증권 뉴스는 컴퓨터가 쓸 수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는 똑같잖아요. 경기 결과니까. 그다음에 증권 뉴스 똑같잖아요. 오늘 무슨 회사 주식이 얼마 올랐습니다. 이걸 지금 컴퓨터가 쓰고 있거든요. 기자를. 그래서 이제 실업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건 너무나도 눈에 띄는 무서운 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거는 마샬 브레인이라는 이 IT 갑부면서 기본소득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 사람은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걸 팔아넘겨가지고. 근데 기본소득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나같이 돈 벌면 안 된다. 나같이 돈을 번 돈은 고율의 세금을 매겨서 기본소득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예가 재밌습니다.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직장들이거든요. 고용자 수가 있는데, 예, 이 직장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얼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밖에 없다. 미국에서 전체 고용을 차지하는 이 대규모 고용이, 이런 이야기고요. 그 밑에 나오는 표는 맥도날드가 종업원 한 사람당 수입이 얼마나 되냐라고 보면, 맥도날드가 1940년대 40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했고 한 명당
6만 달러를 벌었거든요. 수입으로, 매출로. 그런데 페이스북은 3,000명을 고용하고요. 한 명당 142만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그 2004년과 1940년이 딱 비교가 되죠.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첨단 기업일수록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마틴 루터, 이건 그 마샬 브레인이 이야기했던, 인용했던, 요거는 저 마샬 브레인이 아니고요. 다른 친구가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한 지구고, 한 행성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족으로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 전체가 가족으로 보고, 그 중에 누가 일하고, 누가 같이 그 번 돈을 어떻게 나누어 갖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세대가 지금 온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가 몇 개 없는데, 그리고 몇 개 할 필요가 없죠.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일을. 그러면 그 일자리를 누가 하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누가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될지 우리가 이제는 그걸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조금 더 남는 시간에 이제 지식이라는 공유 자산, 직업의 문제와 지식의 문제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공유 자산에 대해서 먼저 허버트 사이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이 사이먼은 2000년도에 그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 축적된 지식에서 생긴 수입이다. 그래서 90% 소득세를 매기는 게 마땅한데 20%는 좀 인센티브로 좀 더 먹게 해주고, 그래서 70% 소득세를 매기는 게 적절하고 그 매긴 소득세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갖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제안은 사이먼이 워낙 노벨상 받았다고 잘난 체 한다, 현실성이 없는 얘기 한마디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과 10년이 지나가는, 15년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왜 지식의 90%가 이전 세대에 축적된 지식에 의해서 소득이 생기는지가 점점 더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이, 제가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보다 오늘 IT 이야기를 많이 하겠네요. 구글이 아마 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검색 엔진으로 세계를 제패했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그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높은.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은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은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고요. 페이지가 이름입니다. 페이지가 만든 그 아이디어가 페이지 랭크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검색 엔진의 결과를 보여주냐면은, 과거의 검색 엔진은 소프트웨어들이,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들이, 검색 로봇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사이트를 만날 때마다 그 사이트를 평가합니다. 이 사이트는 음악 사이트다, 여기는 책 사이트다, 평가해서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를 또 평가합니다. 평가해가지고 내용이 좋은 사이트면 책이라는 검색어가 나왔을 때 그 사이트를 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게 기존의 검색 엔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색 로봇들을 아무리 많이 풀어놔도 하루에 생기는 인터넷 사이트의 10%를 못 들어가요. 10%밖에. 너무 많은 사이트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그 한계를 본 이 레리 페이지는 그렇게 매기면 곤란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기자라고 했어요. 이제 사이트를 보여주는데 그 검색 엔진이 판단을 하지 말자. 어느 사이트가 좋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검색어를 친 이 구글의 접속자들이 클릭을 많이 하는 사이트, 또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많이 머무는 사이트를 더 우선순위를 높여주자, 이겁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가고 얼마나 그 사이트 가서 오래 놀다가 다시 검색 엔진으로 오는지, 그리고 그 사이트 가면 더 이상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이트 가면 다시 와서 검색하겠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걸, 행동을, 이 사용자들의 클릭 흐름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했다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트를 앞에 보여주자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으로 떼돈을 벌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 기업이 만든 이 인공지능, 이 검색지능은 대중들의 판단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대중들의 지식을 집단지성이다. 뭐 옛날 정치경제학적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지식이 모여서 똑똑한 검색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그 지식은 마땅히 수많은 대중들에게 나누어 가져야 될 공유자산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글이 또 했던 게 자동 번역입니다. 지금 자동 번역이 조금 뒤처지고 있는데 2030년이면 핸드폰으로 자동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어리면 유치원 다니는 나이면 영어 유치원 보낼 필요 없거든요. 걔들이 경제생활을 할 때는 핸드폰으로 더 유창한 영어로 정확하게 자동 번역이 됩니다.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그냥 서로 핸드폰 켜놓고 대화할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회화를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문법이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발음이나 이런 데 돈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이제 그 자동 번역이 IBM이 포기했습니다. IBM이 그 슈퍼컴퓨터에서 인간을 이기겠다, 인공지능을 하다가 단어와 문법을 가르쳐서 컴퓨터에게 번역을 하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일 번역이 안 되는 품사가 뭔지 아세요? 자동 IBM 슈퍼컴퓨터가 제일 못했던 품사, 영어 단어 문법 품사 중에 번역이 제일 안 되는 자동 번역이 그게 이제 고유명사입니다. 이게 고유명사인지 보통 명사인지 페이지가 그럼 사람 이름인지 종이 페이지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슈퍼컴퓨터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맥락에서 탁탁 구별하는데 얘들은 구별이 도저히 안 돼. 이 길 이름인지 보통 명사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번역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는데 구글은 이걸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동 번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뒷걸음치다가 발견한 기술인데요. 구글은 그 미국 국회 도서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이 미국 국회 도서관에 있었고 그 도서관을 다 스캐닝 하려고 해요. 스캔을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만 스캔하지 말고 문자로 변형시켜서 스캔을 해가고 있었는데 스캔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성경책을 다 스캔을 하다 보니까 성경책은 이런 책이잖아요. 전 세계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문장은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겁니다. 그러면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에 가보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영어 프랑스어가 공용어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정부기관 문서만 다 스캔을 해놓으면 그 문서는 영어와 불어가 완벽하게 번역이 되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만들어진 지 몇십 년이 되니까 유럽연합은 30몇 개국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공문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매칭될 수 있는 문장이 돼 있는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쓰는 한 문장이라도 공문서 어딘가 있는 거예요.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요. 스캔을 계속하다 보면 그래서 자동 번역이 된 겁니다. 그냥 다른 진짜 인공지능적인 알고리즘도 있겠지만 기본이 매칭입니다. 검색해서 스캔해가지고 검색 속도가 빨라지고요. 검색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적으로 잘하고 그래서 뭐 영어 불어 번역은 거의 완벽하고요. 영어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 한국어는 아직 잘 안 되지만 영어 일본어는 훨씬 뛰어나고요. 번역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구글이 자동 번역을 한다는 이 인공지능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번역한 게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 선조들이 누군가가 그걸 활용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물론 구글은 공짜로 쓰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걸 또 통해서 뭐 돈을 벌게 된다면 핸드폰에 넣어서 돈을 번다면 그런 것들은 적당한 비율은 마땅히 그 지식은 인간이 공통으로 만들어낸 거다라는 거고요. 뭐 예를 끝없이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한 두 가지 예만 더 들고 싶은데 그
체스의 그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긴 게 97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겼는지 혹시 아세요? 이것도 어떻게 이겼냐 하면은, 체스가요, 지금 제가 작년도 나온 책을 봤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슈퍼컴퓨터로 체스판의 말이 8개나 7개가 남으면 얘는 모든 계산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 있대요, 슈퍼컴퓨터로. 근데 8개, 9개 나오면 불가능하대요. 우리 처음부터 계산하려면 아주 우주 전체에 나오는 전자보다 더 많은 용량을 가진 뭐 컴퓨터가 있어야 그 앞부분 처음부터 완벽한 계산이 가능하니까 컴퓨터가 이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을. 그런데 인간은 그럼 처음부터 체스 챔피언들은 모든 경우를 다 안 가잖아요. 인간은 두세 마리 남아야 말 두세 개가 남을 때 돼야 모든 계산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경우를 하는 건 컴퓨터한테 뒤지죠. 컴퓨터는 7, 8개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두세 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처음에 인간이 이겨나가는데 처음에 인간은 이렇게 그게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패턴이라는 거 판단을 한다는 패턴. 그래서 바둑을 뚫 때 보면 왜 정석을 뚫 때 보면 해설가들이 그러잖아요. 저렇게 뜨니까 모양이 예쁘네요 이래 버리잖아요. 저게 이겼다 졌다 옳다 몇 수 앞섰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모양이 예쁘다 그래요 처음에는. 끝에 가면 몇 수 손해내요. 그러자 끝내기 할 때는 두 수짜리 손해내요. 그렇지만 처음엔 그걸 모르니까 이게 몇 수짜리 수인지 모양이 예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예쁘게 뜨면 이겨요. 그러니까 그걸 컴퓨터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쁜지 안 예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체스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역대 체스 챔피언의 기보를 다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역대 체스 챔피언이 했던 기보대로 뜨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외워가지고. 상대방이 비슷한 상황이 있거든요. 점점 많아지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입력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체스 챔피언들이 했던 초반의 패턴을 외워가지고 그 중에 없으면 비슷한 거, 있으면 거기에 딱 맞는 걸 초반에 따라 뜨니까 인간이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인간을 이긴 건가? 그게 아니라 역대 챔피언들의 인간의 지능이 모여서 인간을 이긴 거죠. 현재 한 사람의 인간을 이긴 거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도 역시 인간의 집단지성의 산물이다라는 거고요. 제퍼디라는 게임에서 이것도 역시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인데 이것도 IBM 건데 이 퀴즈에서 이긴 거 동영상 한번 보셨어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잘 안 보이지만 노트북으로 봐도 대충 좀 켜주실래요? 노트북 제 거 좀 켜서 요 사이트 좀 쳐주세요. 예. 여기다 쳐서 여기로 좀 갖다 주세요. 이것도 이제 제퍼디라는 퀴즈는 보신 분 있으세요? 미국에서 제일 어려운 퀴즈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의 천재같이 박식한 거고요. 근데 지식만 문제가 아니라 드라마, 스포츠 팬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 영화 배우, 연예계, 문화계, 스포츠계 이런 걸 다 박식하게 다 알아야 되는 엄청난 지식을 필요하는 게임이고 돈도 비쌉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인데요. 이걸 슈퍼컴퓨터가 이깁니다.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그래서 이기는 장면이 너무나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 이게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이 제퍼디 이거 진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는 세상이 오는 거야. 이렇게 강렬하게 남아서 이 사이트를 좀 찾아서 띄워봐 주세요. 그냥 전체 화면으로 보면 감은 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거 못 치겠어요? 네트워크가 안 되는구나. 그럼 그냥 놔둘까요? 핸드폰으로. 네. 잠깐 1시간쯤 돼가는데 제가 말 시작한 지 한 50분쯤 되는데 한 2, 3분만 쉴까요? 예. 그러면 조금만 말을 더 이어갈게요. 네트워크 잡혀요? 네. 그리고 이 파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쉴게요. 아마 불안정 노동
나머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나와요. 예. 네, 그냥 그 왓슨 제퍼디 이렇게 쳐도 검색 유튜브 검색이 되고요. 구글에서. 구글로 가셔가지고 그렇게 치면 되죠. 이제 대소문자 구별 하나 안 하나 모르겠네요. 예, 그냥 해보실래요? 거기 이제 제퍼디, 왓슨 쳐, 왓슨 영어로 왓슨 S5에 치시고요. 아까 뒤에 제퍼디 있네요. 그 밑에 거, 두 번째 거. 3분짜리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전체 화면으로 좀 띄워줘. 소리를 해주시고 소리를 줄여놨거든요. 소리가 약간 들려야 실감이 나요. 음소 최대한 소리 최대한. 이거 올리는 걸 몰라요. 끄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전체 화면 재생해 주세요. 이제 아이들의 칫솔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대충 이렇게 하면 감은 잡으실 수 있을 We're 거예요. going to treat you to a short round of Jeopardy. It's going to be hosted by a member of our Jeopardy. 요 가운데 있는 얘가 이제 왓슨 Please welcome Jimmy 슈퍼컴퓨터. McGuire. 예? 여기, 그렇지. 바보같이. 여기다 넣었겠지. Jeopardy. Let's get right into the Jeopardy round. These categories: a man, a plane, noun, year, digby, children's book titles, mine, a shell, and 예. turn the table right back after this. 자막이 예.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뭐예요? 영상이 끝났어요. 처음부터 아니고? 상대 농장을 만들고 어린이들의 영양 지수를 점수하고 일자리로 많이 나눕니다. Major funding for NOVA is provided by the following. David H. Koch. 이건 아닌데? 예. 앞에 거, 이 다음 게 있지. 영상에 넘어간 상태. 요거야? 예. 요거는 한 분 맞죠? 그 밑에 거 맞죠? 밑에 거. 자막 좀 켜주시고요. 자막이 예, 여기 켜졌네. Remember that warning. Going. 뭐지? 왜 이렇게 두 개 나오지? This is it. This is the last. 이거 말고 앞에 걸로 해주세요. 네, 저걸 또 해설하는 유튜브고 이것도 정지하시고 한번을 만들었나 보다. 예, 그거 We're going to 자막이 안 보이나 네. 안 봐도 되지만 예. 할 수가 없어. going to be hosted by a member of our Jeopardy book crew. Please welcome Jimmy McGuire. Gentlemen, Good morning, everybody. Thank you for being here. What do you say we play Jeopardy? Let's get right into the Jeopardy round. These categories: a man, a plane, noun, year, chicks digby, children's book titles, mine, a shell, MC5, and finally vocabulary.
말을 알아듣고요. 왓슨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Kathleen Kenyon's excavation of this city mentioned Joshua showed the walls had been repaired 17 times. Watson, What is Jericho? correct. 400, same category. This mystery author and her archaeologist hubby dug in hopes of finding the lost Syrian city of Urkesh. Watson, Who is Agatha Christie? correct. Same category, 600. 말씀만 맞추면 At the Occupy Gorge in 1959, she and hubby Lewis found a 1.75 million-year-old Australopithecus Moisei skull. Watson, Who is Mary Lincoln? you're right. 800, same category. Harriet Boyd Hawes was the first woman to discover and 이거 excavate 역사잖아요, 주제가. settlement. 역사 같은 거죠. Watson, What is Crete? yes. Let's finish Chick's digging. 이제 왓슨이 저런 말도 하는 영감도 하는 거예요. At Mount Carmel in Israel, Dorothy Garrood was the first to find this prehistoric human skeleton outside of Europe. Ken, what is Neanderthal? You're right. Let's go to children's book titles. 그 칠드런 북 이런 데로 가는 Story 거예요. of a stuffed 예, boy 인공지능이가 잘 못하게. The blank rabbit. Brad, what is Velveteen? You're right. MC5 or he's worth every penny as Alfred Pennyworth in The Dark Knight. Brad again. Who's Michael Caine? You're right. MC5 for, let's jump down to 800, please. Edgar Degas' style influenced that of this female American impressionist. Brad, who's Mary Cassatt? Correct. And MC5 for that. The film Gigi gave him his signature song, Thank Heaven for Little Girls. Watson, Who is Maurice Chevalier? correct. Same category, 400. The parents of this 52nd governor of New York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from Salerno, Italy. Watson, Who is Mary Oklahoma? correct. Let's finish MC5. 그게 정답일 확률입니다. Got his first 확률이 consonant 80%가 넘어가면 스위치를 눌러라 이렇게 명령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correct. Children's book titles for by Judith Yorst, Alexander in the terrible, terrible, no good, blank, blank day. Ken, the third back. Correct. Book titles. By Dr. Seuss, Blank Hats of Bartholomew Cubbins. Ken again, what's 500? You're right. 저거 왓슨이 60%니까 아직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는데. The blank 예. Ken, what's next? Correct. Book title 1000. A classic by Crockett Johnson, Harold and the Blank Crayon. Watson, What is purple? correct. Taking you to 4400. Taking us to our first break. We hope you enjoyed it. I certainly did.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제가 좀 저걸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제 왓슨은 이제 팀들이 위키피디아를 통째로 넣어놨어요. 왓슨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위키피디아예요. 왓슨에 들어간 데이터 중에. 그런데 그 위키피디아는 누가 만든 겁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입력한 거잖아요. 그게 통째로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집단지성이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어떤 수입이 생긴다면 그런 인공지능을 역시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는 게 이제 분명해지죠. 뭐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문학, 예술 이제 데이터들이 수없이 집어넣어서 뭐 그걸 언어를 좀 이해하고 언어로 대답하고 하는 것들까지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왓슨은 지금 의사들이 이 미국 의사들은 이제 왓슨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의학계에 관한 저널과 교과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왓슨에. 그래서 매일매일 지난주에 발표된 의학 논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요새는 미국은 그 의대에서 다 태블릿으로 진단을 합니다. 교육받을 때도. 그리고 그러니까 의학도들이 옛날에 의사 수업은 외우는 게 기본이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뭐 무슨 증상이 있고 무슨 약을 써야 되고 무지무지 외워야 되는데 아무 논리 관계도 없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걸 외워야 되는 게 의학이었는데, 그게 이제 왓슨이 저렇게 접속이 돼가지고요. 클라우드로 접속이 돼가지고 환자가 오면 왓슨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 증상이 무슨 병이야? 라고 그러면 확률에 따라서 착 이렇게 무슨 병, 1확률. 그러면 의사가
그 중에 뭐 고르는 겁니다. 의사가 마지막 판단을 합니다. 환자가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은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약이 쭉 치료 방법은 이렇다 쭉 나오는데 그 치료 방법은 바로 일주일 전에 의학저널에 실린 것까지 딱 평생 못 읽어본 저널에 나온 치료법까지 이렇게 딱 뜨죠. 그러면 그 중에 보고 내가 볼 때 이 환자한테는 이 치료법이 맞을 것 같아. 의사는 살짝 고르는 마지막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 진단하는 의학이 훨씬 정확하죠. 그러니까 혼자 지식만 가지고 대학교 때 배운 지식만 가지고 가끔가다 학회 가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의사보다 왓슨을 놓고 판단하는 의사가 훨씬 똑똑하겠죠. 왓슨만 가지고도 안 되죠. 그러니까 왓슨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의사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인간이 왓슨을 써가지고 근데 그 왓슨에 들어간 지식은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식 지금도 만들어내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진단을 하니까 인간은 기계보다 왓슨보다도 똑똑하고 저거보다 똑똑하죠. 그 체스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슈퍼컴퓨터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임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은 계속 해봤는데 계속 져요 인간이.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인간은 PC를 쓰게 해주자. 슈퍼컴퓨터는 내 슈퍼컴퓨터 쓰고 PC를 쓰는데 그 좋은 그 체스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슈퍼컴퓨터만큼은 안 되지만 꽤 괜찮은 버전이 PC에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인간 그 끝까지 가는 거 마지막에 몇 개 남았을 때 이런 건 얘들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PC 정도의 도움을. 그러면 PC를 놓고 체스 챔피언이 PC한테 물어보면서 거기 나온 거에 자기 판단을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슈퍼컴퓨터가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브레인을 활용하면서 인간의 판단을 약간 보태니까 컴퓨터가 또 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지식이 인간 공통의 공유 경제의 기본이 되고 그래야 돼야 된다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빅데이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4페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그 H1N1 바이러스는 감기, 독감 바이러스고요.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는 그 CDC에 보고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어떤 지역에 독감이 유행하면 그 의사가 의심을 해요. 아, 이 독감 유행이 아닐까? 그러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CDC에 보고를 하면 의사의 뭐 이렇게 기침이나 가래 이런 걸 채취해가지고 보고하면 CDC에서 그 세균을 보고 독감 바이러스니까 판단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의사한테 경보가 내려갑니다. 독감 환자 유행이니까 모든 환자한테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약은 이거다. 요 독감은 요걸 집중적으로 배치해 줄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감으로 하는데 독감이 제일 무서운 병이었죠. 수천만 명이 죽인 적도 있으니까. 근데 구글이 검색어 45개를 가지고 이 지역에 독감이 유행한다는 걸 찾아낼 수 있다고 네이처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45개를. 그러면 CDC보다 일주일 빨리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구글 검색어에 45개 검색어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독감 경보를 내라 일단. 그러면 일주일 뒤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독감이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치는 검색어가 인공 빅데이터가 되고 사람의 행동과 생활이 데이터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의 행동을 모은 거니까 굳이 소유권을 따지자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표는 이제 오바마에 관계되는 예인데요. 미국은 알다시피 이제 자유모금이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대선에서 그 모금 기록이 이제 해마다 갱신이 됐는데 조지 부시가 이제 최고 기록으로 대통령 될 때 모금 기록을 갱신했고요. 그 기록을 오바마가 다시 당선될 때 2배로 깹니다. 2배. 그거의 딱 2배만큼을 오바마가 모금을 했고요. 오바마가 재선될 때는 자기가 초선에서 모금한 거에 딱 곱하기 2배만큼을 다시 모금을 해서 미국 정치 역사상 기록을 2번 깼습니다. 오바마가. 그래서 1조 달러를 모금했고요.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근데 그 모금액의 중앙값이 3달러입니다.
3달러, 1달러짜리 모아서 1조 달러 모금. 그러니까 미국 정치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모금하러 다니는데 그 문제는 옛날에는 모금을 하러 다니면 하루에 100달러 모금하면 1등이었는데 지금 보통 사람한테 200달러씩 모금해 오는 거예요. 하루 뛰고 나면 400달러 모금해 오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민주당이고요. 민주당 지지자고요. 왼쪽으로 가면 민주당 지지자고, 오른쪽으로 가면 공화당 지지자고, 가운데 있는 건 강도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맥주 먹는 맥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가면 위로 갈수록 투표를 많이 하는 애고, 밑으로 갈수록 투표를 작게 하는 애. 그래 보면 이제 모금원이 저녁에 가잖아요. 저녁에 술집에 가잖아요. 저녁에는 술집에 가서 모금을 할 때 먹는 맥주 보고 샘 애덤스 먹는 애들한테 아예 안 가요. 안 가고 하이네켄 먹는 애들만 딱 가니까 시간 안에 2배가 모금이 되는 거예요. 딱 오바마 지지하는 애들한테만 딱딱 가는 겁니다. 이게 이 데이터가 기록이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모금 기록이 갱신이 되죠. 그 다음에 오바마 정책은 가면 일단 말을 해야 되죠. 기본 말을. 오바마 대통령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기부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1달러 해줄게, 3달러 해줄게 이렇게 기부를 받아오는데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주로 가정집을 다니잖아요. 모금원들이 집을 갈 수 있거든요. 미국 보면은 가정집을 다 다니는데 이제 가정집에 갈 때도 서 있는 자동차를 딱 보고요. 네, 같은 평수, 다 비슷한 평수인데도 자동차가 현대자동차는 오바마 지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면 그 공화당 지지자고. 그래서 딱딱 그 집만 들어가니까 모금 효율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모금 기록에서 엄청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역시 이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돈을 모금하는데도 이제 엄청난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대중의 생활이 데이터가 되고 거기서 어떤 수익성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렇다면 마땅히 어떤 이제 지식이 공유 재산이다라는 건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유 자원의 재원들이고요. 비정규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설명을 생략하고요. 비정규직이 문제가 개선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저는 착취와 수탈과 배제라는 23페이지 세 가지 개념을 좀 정치경제학에서 확대해서 아니면 좀 응용해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근데 배제는 수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막스가 쓴 말로는요. 막스는 착취는 영어로 번역할 때 독일어는 제가 원어를 비슷할 것 같은 잘 모르겠고요. 착취를 exploitation이라고 썼고요. 수탈을 expropriation이라고 굉장히 구분해서 썼어요. 근데 배제라는 말은 쓰긴 썼는데 개념으로까지 쓰지 않았는데 저는 수탈 밑에 배제라는 개념이 있다. 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착취와 수탈이 있는데 수탈 밑에 또 배제가 있죠. 막스가 그 수탈이라는 말을 쓴 게 저겁니다. 남이 생산한 잉여 가치를 뺏어가는 거, 생산 과정 밖에서 독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주택, 지대, 이자, 금융 투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식민지 하는 거, 사유화하는 거, 민영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탈이라고 썼거든요. 막스가 굉장히 구별했는데 넓은 의미의 착취죠. 넓은 의미의 착취는 좁은 의미의 착취와 더하기 수탈이 있다. 그래서 그 수탈을 이해해야 아까 말했던 이제 직업이 귀해지는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수탈 중에서 배제라는 게 가장 심한 수탈이다. 배제는 아예 버려버리는 거죠. 아예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배제하면 굶어 죽어야죠. 예. 그래서 상대적 과잉 인구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바로 배제다. 아예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너희들은 놀아라고 하는 게 가장 심한 수탈의 형태, 착취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제된 노동자는 오랫동안 살아갈 수는 없죠. 그리고 배제된 자 때문에 취직된 자도 임금 올려달라 소리를 못하죠. 또 비정규직으로 취직해도 고맙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배제라는 게 이 상대적 과잉인구에서 나타나는데 이 불안정 노동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개념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배제라는 개념을 현대적인 불안정 노동의 특징으로 좀 보자. 그래서 그거를 배제된 자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면 뭐 직업이건 뭐건 간에 그 기회를 균등하게 갖는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될 것이고 그 권리가 공유경제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뭐 이게 제가 이제 직업 지대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건데요. 그 셰플리 가치라는 건 지난번에 저 막스 코미랄에서 제가 발표한 글인데 셰플리라는 사람은 이제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수학자면서 경제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셰플리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회균등이라는 관점에서 생산물의 잉여를 나누는 계산 방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쓰더라도 기본소득이 그 셰플리 가치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수단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설명을 드리지는 말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제 논문을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논문은 어딘가 떠 있을 거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2기계 시대라는 책은 있거든요. 29페이지에. 이 책의 저자는 끝부분에서 기본소득 지지자가 됩니다. 이 두 경제학자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혹시 흥미로우실지 모르겠고요. 제가 했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들이 예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역시 그 공유경제의 가장 그 구체적인 모습은 제임스 미드가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미드는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강화되고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조세로, 고율의 조세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을 늘리려면 조세만으로는 불충분하고 50%의 자산을 공유자산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주식의 50%는 공유, 모든 토지의 50%는 공유, 모든 협동조합의 지분 50%는 공유로 해서 그 공유자산으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배당은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사회,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은 파트너십 기업이라는 새로운 협동조합 형태를 띠는 뭐 주식회사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새로운 공유경제다라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끝까지 설파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사유주의라는 말은 뺐고 아가스토피아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 미디의 공유경제를 우리가 좀 추구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새로운 모델로 기본소득, 뭐 사회주의랄까? 굳이 그런 말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철학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만 보면 36페이지에 제가 어떤 공유경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주의라는 것을 저는 러셀의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이 책에서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철학 전공이 아니라서 어려운 철학책은 잘 못 읽는데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쓴 책입니다. 한글로 돼 있고요. 한글로 제가 읽었고요. 다만 그 번역이 좀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베가본드 웨이지더라고요. 기본소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걸 그 한글 번역본은 뜨내기의 품삯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너무 뜨내기는 나쁘잖아요. 근데 베가본드 그럼 멋있잖아요. 우리 베가본드 만화도 있고 만화 보시면 웃는 분은 아시는 만화구나. 그래서 베가본드가 멋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책은 그 전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저서가 러셀이 그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런 책이 번역되어 있고요.
그 자유로 가는 길 이 책은 여기서 사회주의 해설을 씁니다. 사회주의는 이런 거다. 사회주의는 이런 종류가 있다. 1910년대 대중들이 알기 쉽게. 그런데 여기서 정통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건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러셀은 소비에트 혁명이 나서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소비에트 방문하고 나서 이거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비판하는 걸로 돌아서서 그 정통사회주의를 비판하고요. 그래서 러셀이 또 끌렸던 게 생디칼리즘, 아나키즘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사회주의로 나중에 제도화가 되는데 시장사회, 아나키즘, 생디칼리즘은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는데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협동조합, 노동조합,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가 유지될까 사회가 그게 믿음이 안 간다. 이게 사회가 되는지 무정부주의죠. 그래서 러셀은 이 둘을 결합하자라는 건데 결합하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방랑자의 임금을 무조건 지급하자.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아나키즘 같이 살게 하고 일부만 국가가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하는 제일 큰 역할이 세금을 잘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베가본드 웨이지를 지불하는 거죠. 베가본드 웨이지는 큰 임금은 아닙니다. 아주 낮은 임금입니다. 근데 굶어 죽지는 않고요. 방랑자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방랑자.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무전여행 비슷하게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인데 그렇게 하면 모든 국민이 원하면 다 방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그런데 돈을 더 벌고 잘 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방랑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돈을 벌어서 근데 그렇게 되려는 사람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하면 시장에서 인정하는 노동이 하든지 시장사회주의 같이 아니면 국가사회주의 같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랑해도 되고요. 권리가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 인정받든지 국가에서 인정받든지 방랑하든지. 근데 방랑자가 사회를 더 좋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방랑자들은 외국을 방랑하면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갖고 있더라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하게 해주고 돈 벌 사람에게 더 도움을 준다는. 그 다음 방랑자들은 이야기꾼들인데 문화 예술을 하는 이야기꾼들인데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쳐서 집에 오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준다. 재밌는 걸 보여주고 피로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에게 방랑할 권리가 있는 이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와 시장사회주의의 용어는 좀 다르지만 아나키즘과 정통사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양쪽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사회주의가 될 거다. 이런 책이거든요. 이 자유로 가는 길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렇게 해설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서로 또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사회주의 멸망을 예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고 이 철학자가 1900년대 말의 상황을 예언을 한 거고 새로운 사회주의는 이제 베가본드 웨이지에 기초해야 된다. 뭐 이런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러셀의 철학이 마음에 들고 제임스 미드의 좀 구체화된 이런 방안이 구체적인 모델로 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은 공유경제 우리가 주장하는 적어도 좌파 쪽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지향하는 기본소득이 되면 좋겠고 공유경제라는 모습은 뭐 러셀의 철학 아니면 미드의 그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된 그런 기본소득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미래는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지식이다. 뭐 이렇게 공유자산이 근거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조금 한 시간 조금 좀 길었죠. 한 20분쯤 됐는데 마치고 혹시 몇 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 또 받다가 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예. 슬로우 뉴스 쪽에서 예. 로봇 인공지능과 예. 로봇 인공지능에 관한 뭐 토론 같은 거 괜찮은데 예. 기본소득 얘기도 조금 나왔어요. 그래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 어. 얼마 전에. 그 IT 쪽 사람이 기본소득 얘기해요? 아니요. 그분은 저널리즘 쪽이시긴 한데 IT 다루시는 분들이나 로봇 인공지능 다루는 분들도 좀 계셨었거든요. 예.
되지 않아요? 어떤 기자인지 우리가 모르는 채로 막 그렇게 기본소득 사상이 좀 퍼져 있네요. 그죠? 어떤 기자인지는 이름이 모르시고. 아, 그 기자분이요? 예. 아, 기자는 저널리즘에 그냥. 좀. 네네네. 그래서 이게 마샬 브레인 같이 진짜 IT 아이디어 하나로 떼돈을 번 사람들은 돈이 또 이렇게 버는 게 안 된다라는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 다 기부도 하지만, 예, 그냥 n분의 1로 가려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좀 양심적이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 그 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지식, 인류 공통의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예. 거는 예. 모두에게 돌아가는 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야, 그러면 콜럼버스도 계란 세운 게 대단한 거 아니야? 모두가 있는 그렇죠. 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이먼 이야기가 좋은 것 같아요. 90%는 앞선 세대 건데 20%의 인센티브는 줄게. 20%는 네가 개인으로 부자로 잘 그만해도 크거든요. 먹고 70%는 세금으로 내놔라. 뭐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냐. 예. 근데 이제 이 사실은 IT 쪽에 이렇게 돈을 이제 가장 중요한 이 IT 기술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인데 그 네트워크 기술인데요. 그 네트워크 중에서도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중요하지만 그 네트워크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쓰는 네트워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림과 동영상, 뭐 그림, 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여준다는 게 대단한 놀라운 기술이었고요. 이제 클릭하면 넘어가잖아요. 링크가 있어서 그걸 이제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그 하이퍼링크라는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그러면 오늘날의 인터넷은 다 월드와이드 웹이니까 인터넷을 만든 사람 이름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월드와이드 웹을 누가 만들었는지? 예, 아무도 안 계시면 참 불행한 일인데 빌 게이츠만 알고 그 사람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월드와이드 웹으로 만약 특허를 냈다면 특허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특허의 소유권을 주장했다면 접속할 때마다 0.1달러씩만 받아도 빌 게이츠는 몇백 배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류 공통의 재산이 돼야 된다 그러고 공짜로 뿌린 겁니다. 팀 버너스-리가. 그래서 인터넷에는 그런 사상과 공유 정신 같은 게 굉장히 강한 한편으로 해적당도 있고 이렇게 공유 재산 운동 그렇죠. 이제 그게 쭉 강하게 이렇게 그런 흐름들이 근우 운동이라든지 뭐 그렇죠. 예, 그런 운동이 굉장히 강해서 그럼 팀 버너스-리가 거지같이 못 사냐 그게 아니에요. 예, 엄청난 프로젝트 자금과 그게 다 쏟아져서 억만장자로 살고 있죠. 근데 인터넷은 그냥 공짜로 뿌려도 기부금이 그렇게 많고 미국의 좋은 대학에 이제 좋은 연구소 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죠. 그렇지만 예, 지금도 계속 인터넷을 표준 만드는 제일 대장이에요. 계속 인공지능 인터넷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만드는 대장입니다. 그리고 버너스-리가 다 허가를 받아야지 사실은 거의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인터넷이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걸 공짜로 써야 된다라는 정신이 강하고 공유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강해서 HTML이라는 문서를 버너스-리가 만들 때 문서가 모든 에디터에서 그냥 보이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쓰면 안 되고 태그만 달면 태그 때문에 모양이 보이는 게 다 투명하게 태그를 달자.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공개돼야 된다는 굉장히 이 공유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인터넷을 만든 게 천만 다행일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사회주의죠,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공유 뭐 사회주의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어쨌든 인터넷 공유 사상 이런 게 있어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중요해질 거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로봇가 대체하면 대체할수록 일자리 나누면 되잖아요.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내면 되고 딴 사람 좀 놀라 그러고 방랑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혼자 다 독차지해서 직업도 독차지하고 이제 돈도 독차지하면 뭐 혁명과 폭동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길은 뻔한 길인데 이제 뭐 이 기본소득과 공유경제의 그 가능성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높아져가고 권리는 더 커져간다. 뭐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미국의 IT 쪽에 이제 사람들하고 앞에서 그런 걸 많이 소개하고요. 제2기계시대 그게 그런 책입니다. 번역도 돼서 좀 다행인데 딱 번역 하나를 좀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하고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를 너무 다른 걸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그건데 같은 식구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책들이 더 많이 소개되고 좀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예. 간단한데 그 제임스 미드 예. 저서가 한국에 번역이 안 됐어요. 안 됐고요. 그 권정임 선생 논문이 떠 있어요. 그래서 철학 논문이라서 좀 철학자답게 썼는데 검색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권정임, 제임스 미드. 근데 제임스 미드라고 제목이 안 돼 있고 뭐라 그랬더라? 공유경제 뭐라고 되는데 권정임 공유경제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이제 최근에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서 한글로 된 거는 그게 좀 소개가 한번 보시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드는 죽둔에 마지막 죽는 9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도 책을 하나 냈거든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그 저술 활동을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95년에도 아가소토피아를 설명하는 책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 생각하시는 걸 정확히 이해는 잘 못하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가 이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어떤 그 맞습니다. 그렇게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이 그 네트워크 에코시스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 법적 근거가 있다. 어떤 권리에. 뭐 사실은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제 좋은 어프로치인데 이제 문제되는 게 그러면 네트워크 참여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활동들이 정확히 트래킹이 돼야 되는 이슈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걸 트래킹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비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 쌓여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활동들을 다 트래킹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엄청난 그렇죠.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어프로치인데 그런 어프로치가 이제 현실 쪽에서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 그 네트워크 활동들이 트래킹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뭐 경제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괜찮아요. 그 가령 이제 감기 검색 엔진을 친 사람들이 이제 감기 환자를 줄였잖아요. 일주일 앞당겨서 감기 예방을 줄여서 많은 생명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누가 그 감기 발생한 지역에서 검색 엔진을 쳤는지를 트래킹해서 그 사람의 기여분을 일일이 평가하기보다도 그런 지식으로 생기는 수익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면 n분의 1로 기여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이제 뭐 정치 경제에 넘어가고 뭐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도 어림잡아서 가령 뭐 그런데 빅데이터 같으면 점점 더 보통 사람들의 데이터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중요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쪽 영역이 이제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게 된다고 해도 사실 목적이 명확하면 분석이 가능한데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사실은 이거는 떠있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일 뿐이고 거기 이제 특정 목적이 들어갔을 때 내가 그거를 보기 시작하고 이제 해석되죠. 예. 그게 결국은 또 비용이 되는 맞아요. 그 비용은 인정하는 거죠. 그 비용과 그런 아이디어, 그렇게 발견한 노력은 인정해 주되, 그 원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어 만들어져 있어야 그 아이디어가 결합이 돼서 부가가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하되, 원데이터들의 어떤 약간의 조금씩, 그러니까 가령 위키피디아를 만든 사람들은 추적하자면 다 할 수 있는데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기 때문에 또 죽은 사람이 또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나누어 가져도 뭐 어림잡아서 크게 틀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중요하고 그걸 발견하는 건 역시 중요한 부가가치죠. 중요한 공헌인데 이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건 인정해주고 그 정도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좀 국유경제의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맥주하고 기저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슈퍼마켓에 데이터를 누가 검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맥주를 사간 사람, 기저귀를 사간 사람이 맥주를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하고 기저귀의 진열을 같이 해놓으니까 매상이 다 올랐어요. 맥주도 더 많이 팔리고 기저귀도 더 많이 팔리고. 이제 그게 유명한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그러면 애기 기저귀 가른 사람이 왜 맥주를 좋아할까요? 애 낳으면 맥주를 좋아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해석은 몰라요. 해석은 모르지만 같이 많이 사간다. 이제 미국에서, 영국에서, 예, 미국에서. 영미권은 슈퍼마켓을 차로 가잖아요. 차로 가면 주로 이제 많이 팔리는 요일이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종이 기저귀가 갑자기 떨어지면 남자가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여자가 이렇게 애 뒤치락거리라고 헤매고 있다가 남자가 오자마자 가서 기저귀 좀 사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가 기저귀 사러 차 몰고 한 20분 가는데 집에 왔다가 여자 심부름 하려니까 또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쇼핑을 기저귀 쇼핑을 하기 때문에 맥주를 사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금요일 밤에 급하게 떨어지게. 그러니까 그 논리를 알고 금요일 밤에는 맥주하고 기저귀를 같이 진열해 놓으니까 맥주 매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로 생긴 수입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사생활 문제 많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것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가 되고 약간의 이제 공헌을 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분이 생겼다고 보고, 그 기여분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달돼 있다라고 보고, 또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근우처럼 얘기해도 돼요. 너 그 기술 인터넷으로 벌었지? 근데 인터넷은 버너스리가 만든 거야. 버너스리가 특허가 있는 거야. 근데 버너스리가 특허를 줄 때 근우처럼 특허를 줬어. 그러면 네가 이 기술을 사용해서 뭐든지 돈을 벌어도 좋은데 그 기술은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나처럼. 거기서 번 돈은.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저작권은 있다면. 저작권은 사후 70년이야. 90년으로 늘어날 거고, 버너스리 아직 살아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근우처럼 해석을 해도 얼마든지 좀, 인터넷을 이용해서 돈 번 사람은 버너스리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버너스리는 n분의 1로 갈라가는 걸 좋아할 테니까 자기가 그랬듯이 권리를 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할까요, 오늘? 예, 그래. 저녁 늦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